물어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면희의 제3정치 물결. 오늘도 서울시 광노현 교육감님 모시고서 이 교육 정책에 대해서 좀 자세히 듣고 또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광노현 교육감님 나오셨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다시 뵙습니다. 예. 네. 지난주에 이어서 또 나오시긴 했는데 그 사이에 네. 언뜻 듣기로는 모내기 하러 갔다 오셨다고. 예. 예, 홍성 문당리 하면은 한국에서 네. 어쨌든 유기농이라든가 또는 유기축산 이런 운동이 이제 전개된 곳이었는데 네. 그곳에 모내기 어떻게 그리고 갔다 오셔서 어떠셨는지 좀 들려주시죠. 예, 홍성이 말하자면 친환경 농업의 메카 같은 데죠. 그렇죠. 홍성 풀무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홍성 풀무학교 졸업생들이 중심이 돼서 홍성을 친환경 농업의 메카로 바꿨는데요. 이번에 제가 간 것은 이제 우리 서울의 초등학교 어린이들, 학부모들, 교사들 한 200분과 함께 홍성 문당리에 모내기도 하고 논생물 체험도 하고 그렇게 갔습니다. 예. 논생물 체험이 뭔지 아세요? 일단 서울에는 논이 없을 거고요. 예. 그다음에 또 일반 논의 경우는 농약이나 화학약품을 치니까 예. 생물들이 별로 살지 못하는데 예. 유기농 단지에서는 틀림없이 이맘때쯤 물꼬를 투과하다 보면은 아마 미꾸라지도 잡을 수 있고 할 터인데 그런 예. 체험을 그렇죠. 했다는 거죠. 좀 자세히 얘기 좀 해주시죠. 에피소드도 있었을 것 같은데. 예. 우선 아이들이 논에 들어가는 거 얼마나 재밌어 하는지요. 네. 논이 단순히 벼를 심어서 키우는 곳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논에는 벼만 사는 게 아니라 무려 133종의 생물들이 살고 있어요. 네. 물자라니 거머리니 그렇죠. 많죠,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그 동네에 그물코라는 출판사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출판사에서 논생물 도감을 만들었는데 133가지가 살고 있다. 네. 도록으로 만들었더라고요. 네. 근데 저희는 한 10대까지를 봤는데요. 네. 아이들이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는 게 일단 모든 재미는 호기심을 불러일으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호기심이 생기면 가까이 가서 관찰하기 시작하거든요. 사실은 관찰이 모든 배움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아이들이 드디어 논 속에 직접 들어가서 거머리가 붙으니까 막 그걸 떼고 같이 던지고 소리 지르고 그렇죠. 그러는 가운데 처음으로 거머리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고 물자라가 어떻게 통통 튀는지를 보고 이러는 거죠. 그렇죠. 또 거기 민물새우 조그만 것들이 있거든요. 논새우들. 살고 있죠. 네. 다들 아주 환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는 재미도 있고 또 새로운 것을 만나는 호기심도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생전 안 보던 것을 깊이 있게 주의 깊게 들여다보는 관찰 탐구 활동이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산교육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참 좋았습니다. 네. 논하면 일단 교과서의 지식으로는 아이들의 경우에 벼가 생육하고 성장해서 나중에 쌀밥을 먹게 된다 이런 정도만 보통은 갖게 되는데 사실은 논 생태계는 여러 가지 긍정적 영향을 많이 끼치거든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133종이라는 건강한 논에서는 생물종의 다양성이 구현돼 있는데 아이들이 그것을 직접 체험하면서 느끼는 자연에 대한 예민한 감성도 커가고 또 자연의 이 생명을 탄생시켜서 유지하고 하는 것들을 보면은 왠지 자연에 대한 경외감, 존중심 이런 영성적 체험, 생태 영성적 체험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은 교과서에 잘 안 나오는 거거든요. 물론이죠. 네. 우리가 학교에서 이른바 삶의 기술을 가르치지 않고 종이 위에 지식을 가르쳤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 잘하셨죠, 우리 한명희 선생님. 예, 뭐 잘하셨어요. 예. 저는 이제 공부 잘했어요, 물론. 그러셨죠. 근데 어느 날 뒤돌아보니까 제가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 바느질을 할 줄 압니까? 그냥 옷을 지어 입을 수 있나요? 뭐 음식을 만들어서 가까운 사람들을 대접하고 환대할 수 있나요? 그 다음에 공구를 자유자재로 다룰 수가 있나요? 뭐 공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가 있나요? 생각해 보니까 읽고 쓰고 말하는 언어적인 역량 네. 외에, 그리고 논리적 사고력 외에 무엇이 발달됐나. 네. 어쩌면 학교에서 음악 시간, 체육 시간, 미술 시간, 기술 시간, 가정 시간 다 있는데 그런 그 음미체나 기가 활동의 즐거움이라 그럴까, 또는 삶의 기술과 관련된 이런 것들은 다 퇴화하고 그 대신 국영수 같은 도구적 그 지식이라 그럴까, 도구적인 그렇죠. 예, 그 부분만 남은 게 아닌가 싶어서 네. 제가 참 딱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런 깨달음을 가진 때부터는 이제 이게 정말 사는 것처럼 살려면 네. 지금 말씀드린 제가 공교육을 거치면서 어떻게 보면 잃어버렸던 네. 그 퇴화시켰던 그 능력들을 되찾아야 되겠다. 네. 그 길이 내가 온전해지는 길이고 그 길이 내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근데 이 논체험과 관련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도시에 사는 아이들이 어떻게 논체험을 하겠어요? 그거 근방에 논으로 나가려면 초등학교 아이들 버스에 또 버스를 구해서 버스 태워서 가야 되고 안전도 걱정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비용도 들고. 네. 근데 좋은 거는 만약에 학교 안에서 별을 키우면 어떻게 될까요? 네. 작게라도. 그렇죠. 사실은 그 교육과 농업이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안희정 지사가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네. 충남지사. 네. 그래서 이 양반이 그러니까 이 서울의 학교에다가 서울의 초등학교 60개에다 그 논농사 할 수 있는 돈을 지원한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했냐면 고무대야 있죠. 네. 김장할 때 쓰는 큰 대야. 고무대야. 네. 그거를 많게는 100개까지 설치를 해줬다는 건데 고무대야에다가 물과 흙을 부어서 논처럼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거기서 모를 심고 벼를 수확하게 네. 한 거예요. 네. 근데 학교 어떻게 하냐면 한 고무대야마다 6명의 아이들을, 뭐 5명이든 6명이든 7명이든 상관없겠죠. 그 대여섯 명의 아이들이 달라붙어서 키우는 거예요. 책임지고. 네. 네. 그러다 보면은 아이들끼리 막 경쟁심도 생기고 또 하루하루 이 모에서 벼로 자라나는 모습이 신기하잖아요. 그런 경쟁심이야 좋은 경쟁심이거든요. 생명을 살리는 경쟁심이니까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만 해보면 학교 안에 논도 들여올 수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이른바 노작교육인데요. 네. 노작교육이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손발을 놀리고 또 가슴을 틔우는 교육, 이런 게 이제 노작교육인데 대표적인 게 농업과 텃밭이죠.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제 목공이죠. 대표적인 게. 네. 그래서 목공을 통해서 나무 결을 알고 또 나무에 작용할 수 있는 공구들,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깨닫고 그걸 능수능란하게 사용해서 나중에는 우리나라 산 많으니까 산 기슭이나 또 강 많으니까 강가에 조그만 통나무집도 본인이 지을 수도 있고, 모든 아이들이 공교육을 거치면서 그런 역량을 갖추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게 꿈의 학교입니다. 그게 네. 삶의 기술을 박탈하는 게 아니라 다시 강화시켜주는 학교. 네. 제가 꿈꾸는 학교입니다. 네. 저도 그 초등학교를 노량진에서 다니면서 그때만 하더라도 상도동이나 신림동은 개발이 막 시작될 무렵이어서 그 갈라지는 장승배기에 그 양녕대군의 후손들이 부쳐먹는 논이
많았어요. 네, 그때 그럼 많았더라고요. 학교 끝나고 거기 가서 잠자리 잡고 메뚜기 잡고 예를 들어서 네. 그랬었습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은 그런 체험을 못 하고 있죠. 그렇죠. 학원 왔다 갔다 하느라 예. 바쁘죠. 그리고- 학원 차 타고. 그리고 그 시점에 사실은 강남이라는 곳은 저 땅콩밭이었는데 네. 개발이 된 겁니다. 네. 오늘은 이제 그 시점부터 개발되기 시작해서 마천루가 들어선 강남이라는 곳의 예를 들어서 교육 현실과 서울에서도 강남이 아닌 강북 교육 현실 양자 간에 사실은 몸소리 칠 정도로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그 현실 현황 그리고 이에 따른 서울시 예를 들어서 이 교육 정책이 어떤 것인지를 차근차근 네. 광룡 교육감님한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취임 2년째 되면서 그렇죠? 거의 뭐 교육감 임기에 반환점을 지나고 있는데 그동안 어쨌든 공교육의 책임, 책무에 대해서 이제 줄곧 얘기하시면서 강조도 많이 하셨는데 부모라든가 지역의 여건을 이겨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교육이요. 네. 그렇죠? 계급, 계층도 이겨내는 네. 교육. 요 부분부터 좀 말씀을 해 주시죠. 네. 저는 뭐 공교육의 기본 책무는 역시 그 가정 환경의 제약을 이겨내서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네. 제공하는 데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또 그러니까 부모를 누구를 만나든 어느 지역에 태어나든 뭐 산간 벽지에 태어나든 섬에 태어나든 상관없이 공교육의 틀에 들어와서는 실질적인 기회를 다 가질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누구든지 가정 환경이나 지역 여건이 본인의 소질과 능력을 발휘하는데 어떠한 장벽도 어떠한 질곡도 되지 않는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공교육의 아주 기본적 책무다 이렇게 생각해요. 네. 그런 의미에서 공교육은 이제 새로운 사회 통합, 계층 이동의 가능성을 제공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른바 빈곤의 대물림을 끊고 새로운 희망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장으로서의 공교육. 이렇게 생각할 때 학교가 만약 그 역할을 못한다면 공교육이 그 역할을 못하고 부모의 대물림을 강화한다든가 부익부 빈익빈에 봉사한다든가 네. 또는 기여한다든가 하면 이것은 완전히 죽은 공교육이요 실패한 공교육이다. 이 공교육을 갖고 이 공교육은 대폭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잘못된 공교육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네. 금년 초의 통계였습니다. 각 나라 1% 상위 부자가 그 나라에서 차지하고 있는 자산의 비율을 조사해 봤더니 세계 1위는 여전히 미국이었겠죠. 그리고 3위가 영국이에요. 그리고 이제 독일 정도는 한 6, 7위 정도로 떨어지는데 한국이 몇 위냐면 2위더라고요. 네. 소득이었죠 아마. 네네. 자산보다 그럴 소득이었을 정도로 거예요. 그 한국 사회가 미국을 바짝 쫓아가면서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고 그 사회 양극화의 심화가 교육에도 투영되는데 그것이 강남과 강북의 교육적 차로 심화가 나타나는데 어쨌든 그런 강남북 교육적 차를 공교육의 시각에서 보신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강남과 강북 간의 차이가 나는 그 현실 지표도 있을 터인데요. 차이가 나는 그 현황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좀 해주시죠. 예, 사실 이제 그 학교 간 교육 격차 이것이 학교마다 교육 격차가 날 수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지역에 따라서 난다는 거는 이제 어떤 지역은 잘 사는 사람들이 주로 살고 어떤 지역은 못 사는 사람이 주로 사는 그런 현상을 반영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런데 일단 학교로 한번 좁혀보면요. 가난한 학부모들이 많은 학교하고 부자 학부모들이 많은 학교를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러니까 부잣집 아이들이 많은 학교하고 가난한 집 아이들이 많은 학교 이것을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지표가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중식 지원 비율이라는 거예요. 네. 저소득층 아이들한테는 본래 무상급식을 했었거든요. 네. 선별적 복지로서 무상급식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중식 지원 비율이 20% 넘는 학교가 있을 것이고, 그럼 5명 중에 1명이 저소득층 아이 아닙니까? 네. 그것도 공짜 점심을, 그러니까 이 점심을 제공해야 될 만큼 저소득층이라는 뜻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중식 지원 비율이 5% 미만 학교라면 이제 100명 중에 5명도 안 된다는 그렇죠. 뜻이니까 저소득층 아이들이 극히 작다. 상당히 잘 사는 지역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중식 지원 비율 20% 이상 학교와 5% 이하 학교 간의 교육력의 격차가 어느 정도 되는지가 늘 궁금했어요. 네. 근데 보면 어떻겠습니까? 중식 지원 비율이 높아질수록 학력은 떨어지고, 그러니까 학업 성취도는 떨어지고, 네. 반면에 학업 그 기초 학력 미달 학생들은 늘어나고, 예, 또 학업 중단율도 늘어나고 고등학교의 경우에. 네. 그 다음에 아이들 건강도요. 사실은 중식 지원 비율이 높을수록, 즉 가난한 지역의 학교 아이들일수록 비만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네, 비만율이 높고, 네, 좀 그 저체력 비율도 당연히 높고요. 이런 식으로 그 교육 성과들, 다양한 교육 성과가 있겠습니다만, 그 학력 외에도 지금 말씀드린 건강도 네.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체계적으로 차이가 나요. 다만 이것이 만약 철칙이라면, 즉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철칙이라면 우리는 신분제 사회를 살게 되는 겁니다. 가난한 지역에 가난한 학교를 다니는 가난한 집 아이들은 계속 가난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뭐 정글이죠. 우리가 약육강식의 정글인데, 다행히 예외가 있어요. 그 예외는 사람의 노력으로 된 거죠. 집단적인 노력으로. 그렇죠. 학교 교장 선생님과 학교 선생님들의 노력, 또 일부 개인 학부모들의 노력, 뭐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예외를 만들고, 그 예외에 우리가 주목하는 겁니다. 예외의 가능성이라는 건 얼마든지 달리 할 수 있다. 가난한 지역의 학교라고 해서 교육 성과가 가난할 필요는 없다. 그죠? 그렇죠. 이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러나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튼 중식 지원 비율에 따라서 너무나 많은 것이 설명된다. 즉 가정 환경에 따라서 너무나 많은 것이 설명된다는 거예요. 이걸 돌려야 되거든요.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이 가정 환경 중식 지원 비율로 대표되는 가정 환경에 따라서 교육 성과가 좌우되지 않게, 이 상관관계가 낮을수록 좋겠죠. 그죠? 그렇죠. 그리고 격차가, 이제 상관관계가 생긴다는 건 격차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 격차가 좁을수록 좋겠죠. 격차가 좁혀질수록 좋겠죠. 그렇죠. 그런데 현실은 어떠냐면 격차가 늘어나고 벌어지는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매우 우려스러운 것이죠. 그렇죠. 공교육이 살아있다면, 교육의 그 계층 이동적 기능이 살아있다면,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면 이 격차가 확대 일로가 아니라 축소 일로를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우리 20년 후 사회가 훨씬 더 건강한 사회가 될 텐데, 그렇지 않다는 갖가지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 아까 말씀하신 강남북 격차를 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이제 사실은 강남에 있든 강북에 있든 중식 지원 비율 20% 넘는 학교는 대단히 열악한 학교고 강북 학교고, 강북에 있건 강남에 있건 중식 지원 비율 5% 미만 학교들은 여건이 좋은 학교들이고, 그렇죠. 예, 그걸 이제 강남 학교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주로 지리적 강남에 많이 있죠. 그렇겠죠. 그런 5% 미만 학교가. 네. 그러면 대학 입시에서도 차이가 납니까? 쉽게 많이 말하면 나죠. 좋은 대학을 뭐 세칭, 명문대를 비롯해서 격차가 많이 난다고 봐야 되나요? 그렇죠. 지금 이제 명문대 진학률에서 자치구별로 네. 보면 이렇습니다. 25개 자치구 중에서
명문대 스카이 대학 진학률로 볼 때 어떤 구에서는 0.8%의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네. 고등학교 3학년 아이의 0.8%가 스카이 대학을 가요. 네. 근데 어떤 자치구에서는 14.5%의 아이들이 가고 있습니다. 네. 18배 이상 차이가 나요. 나죠. 중요한 건 뭐냐면 작년에는 이것이 11배였다는 거예요. 재작년에는 10배였고요. 네. 갈수록 심화되네요. 예, 그런데 1년 사이에 굉장히 심화됐죠. 네. 11배에서 18배 반이 됐으니까요. 네. 이것이 왜 그러냐면 강남구죠. 뭐 다 아니까 그냥 말씀드리면 그렇죠. 제일 많은 명문대 집어넣는 강남구 학교들이 새로운 입시 제도, 대학 입시 제도에 적응 완료했다는 겁니다. 그 학교들과 그 주변의 사교육 업체들 또 컨설턴트들 네. 이 새로운 대학 입시, 복잡해진 대학 입시 체제에 적응했다. 그래서 고성과를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럼 내년에는 이 지역 격차가 더 생길 거거든요. 왜냐하면 자사고가 있고 네. 보태진단 말이에요. 자사고 10,000명 아이들이 보태지거든요. 서울에서만 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일반 계고에 있는 아이들이 스카이 대학에 갈 가능성은 훨씬 더 줄어들겠죠. 그러겠죠. 스카이 대학에 대한 점유율이 지금 특목고만 있지 않습니까? 특목고하고 지방의 비평준화 학교들이 있거든요. 네. 이 비평준화 학교들은 선발권을 갖고 있는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특목고하고 비슷한 작동 원리예요. 그러겠죠. 예, 지금 그 스카이 대학 100대 학교 중에서 뭐 수능 1, 2등급 비율 같은 거를 학교별로 쫙 매길 수 있잖아요. 그러겠죠. 이 학교 졸업생 중에 고3 학생 중에 수능 1, 2등급에 속하는 학생의 비율. 이게 이제 고등학교의 학력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데에서의 비율도 계속 격차가 확대되고 있고요. 지금 특목고만 가지고도 특목고하고 지방의 비평준화 고등학교만 갖고도 수능 성적 100등 학교, 전국의 100등 학교 중에 95개가 특목고하고 그 비평준 학교들이거든요. 네. 그 일반 계고는 5개밖에 못 낄 정도로 이 격차가 늘어나는데 내년에 이제 자사고 효과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처음으로 대학 입시에서. 네. 그렇게 되면 아마 일반고들 없어질 거요. 그 100대 학교 중에서 상위 100대 학교 중에서 일반고교는 다 없어지지 않을까. 뒤로 밀려나게 되고 그러겠죠. 자사고가 또 진입을 그렇죠. 하겠죠. 그렇죠. 엄청 진입하겠죠. 뭐 자사고라는 게 워낙 일부 선발권이 있어 갖고서 상대적으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모아들인 학교. 그렇죠? 그렇죠. 상위권 50%만 갈 수 있는 학교를 만든 거거든요. MB 정부가. 그렇죠. 고교 다양화 정책이라는 이름 아래 대표적인 그 선발권을 가진 학교를 만든 게 자사고인데 성적 상위 50% 아이들, 중학교 내신 성적 50% 아이들만 입시 자격이 있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조건은 일반 계고의 3배 정도 되는 등록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유 있는 집안 아이들만 갈 수 있고 여유 그렇죠. 있고 집안이 넉넉하고 공부를 상대적으로 잘하는 아이들만 받는 학교를 만들어낸 거죠. 네. 그러면 내년에 이제 대학을 처음 들어가거든요. 지금 고3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뭐 자사고 이명박 정부의 자사고는 보기에 따라서는 사회 양극화를 오히려 더 벌리는 교육 정책의 소산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정책은 사실 우리 광래인 교육감님의 교육 철학하고는 사실 정면으로 배치가 되는 거죠. 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공교육이 학교의 기본 기능이 기회균등을 실제로 하는 데 있고 가정 환경과 지역 여건의 격차를 극복하는 데 있다면 그렇게 해서 사회 통합을 이루고 사회 정의를 토대를 마련하는 데 있다고 본다면 지금 일어나는 현상들은 우리가 다 정말 경계하지 않을 수 없고 정말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네.
어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명문대 진학률 같은 걸로 지역 간 교육 격차 얘기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던데 한명희 선생님도 그렇게 느끼셨습니까? 그런 측면도 뭐 예, 그렇죠. 좀 있나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실 명문대에 입학하는 것을 지금 우리 사회 전체가 대단한 가치로 여기고 있거든요. 그게 현실이죠. 현실적 측면에서 이게 아주 가치 있는 재화입니다. 네. 모든 사람이 바람하지 않는 가치 있는 재화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이것은 바로 정의의 문제가 됩니다. 그죠? 그렇죠. 이 영역에 정의가 구현돼야 되는 거예요. 이 가치 있는 재화에 접근할 수 있는 실질적 기회균등을 가져야 되거든요. 누구에게나. 예, 누구나. 가난한 집 아이도, 그렇죠. 섬지방에 사는 아이도 가져야 돼요. 여기로부터 멀어질수록 정의롭지 못한 사회가 되는 겁니다. 공평하지 못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동의하시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명문대 진학률의 격차라는 건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건데요. 우선 이게 사교육의 결과입니다. 사교육비의 격차만큼 큰 게 없거든요. 소득 상위 10%하고 소득 하위 10%하고 간의 사교육비 격차는 엄청날 거 아닙니까? 이것이 쉽게 말씀드리면 강남구에 있는 학교를 다니는 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아이들은 강남구청이 재정자립도가 높아요. 말하자면 구세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래서 강남구청은 그 구청 안에 있는 각 학교마다 한 1억씩 정도 나눠줄 돈을 갖고 있어요. 실제로. 네. 그럼 그 학교는 교육청 예산 외에 강남구에 있다는 이유로 1억 정도를 더 받잖아요. 네. 그런 다음에 그 아이들은 그러면 1억 정도를 아이들 숫자로 나눈 것만큼 혜택이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오직 강남구청 관할 지역의 학교라는 이유로. 네, 그렇죠. 두 번째로는 강남은 집값이 비싸니까 비교적 부유한 학생이 많잖아요. 그 중식 지원 비율이 정말 낮잖아요. 낮으니까. 자, 그럼 이 아이들은 뭘 하냐면 사교육을 제일 좋은 사교육을 받는단 말이에요. 엄청난 교육열과 보태서 거의 명문대 입학을 목적으로 조련을 하죠. 그 엄마들이 계획을 세워주고, 그죠? 그렇게 해서 한 10년 정도 인생을 포기하고 희생시켜서 아이를 명문대 입학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누구에게 유리하냐고요? 이런 사교육이 강하면 강할수록 부자에게 유리한 겁니다. 그렇죠. 사교육이라는 건 무조건 사회 통합에도 사회 정의에도 반하는 거예요. 사교육을 받지 않고는 좋은 대학에 갈 수 없는 현상, 이것은 부정의한 현상입니다. 그렇죠. 반드시 바로잡아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사교육의 질과 양에 의해서 명문대 입학이 결정나는 사회다. 지금 사람들이 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 사교육은 다 선행학습형이거든요. 네. 선행학습형이 되면서 옛날 우리 학교 다닐 때처럼 3개월 사교육이 아니고 3개월 단과반 학원이 그렇죠. 아니고 네. 중학교 내내 고등학교 내내 학원을 다니는 거 아닙니까? 학원이 그렇죠. 완전히 관리해 주는 거 아니에요. 오후 5시쯤부터 밤 12시까지 그냥 붙잡아 놓고 관리해 주는 시스템 아닙니까? 그 돈이 어마막자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 명문대 진학률도 이 명문대 진학률에 대해서 이것을 n분의 1로 가야지 되는데 참 되돌리기 어려운 것들이죠. 왜냐하면 누적 효과니까. 그렇죠. 지금 말씀드린 그렇죠. 것만 해도 두 가지 아닙니까? 사교육비 팩터하고 그렇죠. 자치구의 재정 형편. 네. 그러니까 이것을 다 카운터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런 정책들은 없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의에 대해서 대단히 교육 정의에 대해서 교육 정의를 통해서만 실현 가능한 사회 정의에 대해서 또 사회 통합에 대해서 말로 뭐라고 했던 간에 실질적으로는 매우
소홀히하고 인색했던 사회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세칭 그 명문대 또 좋은 대학을 누구나 가고 싶어 하는데 그 본인의 재능과 노력으로 가게 된다면 그야 그쵸 뭐 나무랄 일은 아닌데 문제는 돈에 의해서 상당 부분 결정된다면 돈을 갖고 있지 못한 가난한 사람들은 좋은 대학에 갈 기회가 봉쇄된다는 점에서 부정의하다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선을 구현하는 데도 장애 요인이 되는데 돈이라는 것은 경제 영역에서 지배적 가치인데 경제가 아닌 교육의 영역에서도 지배 가치가 된다면 이게 또 다른 부정의 양태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 부정의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되고 그것은 공교육에서 사실은 바로 잡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노력을 지금까지 이제 광룡 교육감께서 해오셨는데 좋은 표현을 하셨는데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중에 자식의 미래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안 그러면 대물림 아닙니까? 그럼요. 그죠? 네. 그래서 정말 그 마이클 샌들 교수인가요? 그 양반의 신간 제목만 봤는데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더라고요. 네. 이게 네. 이제 공공재의 영역, 아 그럼요. 필수 가치재의 영역들을 얘기할 텐데 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정말 자식의 미래 같거든요. 그렇죠. 네. 이게 자식의 미래를 돈으로 사는 사회는 신분제 사회거든요. 네. 그럼요. 이거는 우리 근대 사회 이념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거든요. 새로운 유형의 신분제 사회가 도래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사실 민주주의의 암이죠. 그건 민주주의가 지속 가능할 수가 없어요. 그런 토대 위에서는. 그렇죠. 양극화 토대 위에서는 민주주의 10%를 위한 민주주의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렇죠. 언어 모순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 미국 사회가 그런 모습을 지금 심하게 보여주고 있고 이것을 이제 통탄하면서 글 쓰고 있는 사람이 하버드대 마이클 샌델 그리고 뭐 조금 아까 얘기 드리던 왈저와 같은 사람들이 이게 잘못 나가고 있다. 이거 바로잡지 않고서는 미국이 희망이 없다. 그런데 미국 사회의 잘못된 제도와 풍토가 우리 사회에 그대로 들어와 있고 서울에서 강남북 간에 명확하게 차이로 빚어지고 있다. 근데 이것을 이명박 정부에서는 오히려 사실은 그 교육 정책을 통해서 조장하고 있다. 이렇게 여겨지는데 그럼 이명박 정부의 이런 교육 정책이 사실은 실제로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지 조금만 더 얘기해 주시고. 네. 우선 이제 그 말씀드린 것 같은 자사고 정책이요. 이제 자사고가 전국에 한 50몇 개 있는데 그 중에 반 넘게 서울에 있어요. 서울에만 27개가 있습니다. 자사고 정책은 이미 실패로 입증이 됐죠. 왜냐하면 그 정원 미달 학교가 여러 속출했고 2년 내리 정원 미달 학교들이 상당수가 있고요. 그래서 두어 개는 이미 워크아웃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인데요. 이 자사고가 생기면서 이제 좀 형편이 괜찮고 공부를 상대적으로 잘한다, 상위권 아니다 싶으면은 일단 자사고를라도 보낸단 말이에요. 특목고를 못 보낼 경우에는 자사고를 보낸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되는 바람에 중학교 시절의 입시 경쟁 교육으로 치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가장 많은 사교육비를 투입하는 사회가 돼버린 거예요. 아니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못지않는 사교육비를 투입하는 사회가 된 겁니다. 이전에는 고등학교에 좀 더 집중화됐었는데 그게 확장되면서 그렇죠. 중학교에서부터 네. 거기다 이제 고교 선택제라는 걸 했거든요. 그래서 일반 계고 속에서도 그러니까 특목고나 자사고가 아닌 일반 계고 안에서도 고교 선택제를 하면서 선호고등학교하고 비선호고등학교, 기피고등학교가 확실하게 갈리게 되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여러 서열화가 고등학교 서열화가 생겼는데 이것이 이제 부익부 빈익빈을 낳는 한 기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 정부의 대표적인 교육 정책이 뭐냐면 대입 자율화 정책이에요. 네. 근데 이 대입시 자율화 정책이라는 것의 결과는 대학마다 입시 전형이 너무 다양해진 겁니다.
달라지면서 몇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보 비용을 발생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정보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 역시 또 부자일 수밖에 역시 없고. 또 부자일 수밖에 없어요. 네. 또 배운 사람이 그렇죠. 부자가 아니더라도 정보는 접근이 쉽죠. 이러다 보니까 우선 이게 비용을 발생시킨단 말이에요. 너무나 지나치게 복잡한 거는 비용을 발생시키죠. 그러면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계층한테 유리해진 겁니다. 두 번째로 정원형 방법이 또 굉장히 다양해지면서, 그러니까 대학마다 다양해진 거를 넘어서 이제 방법 자체가 다양해지는데, 예를 들면 예전에는 트라이앵글이었어요. 세 가지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신, 학교 성적, 그다음에 수능, 논술이었어요. 근데 이게 펜타곤으로 바뀌었어요. 오각형으로. 5종 세트로 바뀌었어요. 뭐냐면 여기에 면접, 심층 면접, 그다음에 입학사정관을 위한 비교과 스펙 관리, 자기소개서부터 오만 봉사 실적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 5종 세트를 누구나가 준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예. 그런데 역시 과거에는 시험 한번 딱 보면 결정이 나는 건데, 이걸 5종 세트를 다 준비하려니까 이게 물론 대단한 그 능력이거든요. 면접도 잘해야 되지, 스펙도 쌓아둬야지, 몇 년 동안 준비해서 계획해서 쌓아나가야지, 논술도 또 고급 논술도 지도받아야지, 예, 수능은 물론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것 역시 부자에게 유리한 제도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입학사정관제의 도입 취지는 가난한 영재를 알아본다. 가난한 학생이 가난한 집 아이지만 잠재력을 알아본다. 이런 취지지만 실제로 작동하는 거는 그 정보 비용을 높이고 준비 비용을 높여서 부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작동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 서울대학이나 이런 이른바 명문대학의 그 부모 계층 계급을 조사해 보면 점점 더 그 전문직과 관리직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요. 이런 대입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서 그 좀 집안 좋은 아이들 또 이런 쪽으로 좀 치중을 하고 있는 셈이 되는 것이죠. 결국 기회의 문이 명문대학에 있다면 그것이 기회의 문이 봉쇄되고 있는 것이죠. 좁아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죠. 네. 뭐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그 또 지역 사회에 거꾸로 지속적 영향을 미쳐갖고 그 좋은 학교가 있는 곳으로 주민들이 이전해 가고, 그렇지 못한 곳은 또 주민들이 빠져나가는, 이런 교육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또 부정적인 영향도 있을 법한데, 그런 자료도 그렇죠. 알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학부모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이가 보니까 똑똑하고 공부를 잘해요. 그러면 초등학교 4학년쯤 돼서 이사할 걸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야, 이 자치구에 있다가는, 이 지역에 있다가는 우리 아이가 아무리 공부를 잘해서 그 중학교 1등을 해도 특목고도 제대로 못 간다. 이렇게 되면 특목고 많이 보내는 중학교 쪽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게 또 강남 3구죠. 거기다 양천 노원구까지 해서 그런 교육 특구라고 불리우는 데인데, 그쪽으로 자꾸 무리해서라도 이사를 가게 되죠. 그때 안 가면 중학교 2학년 때쯤 또 가요. 그리고 중학교 3학년이 되면 이제 길을 쓰고 자사고 특목고로 가고 그런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게 결국은 교육이 우리가 생활하는데 가장 큰 관심사가 뭡니까? 아이들 미래 아니에요? 누구든지. 그럼 아이들을 위해서 좋은 교육을 받게 하겠다. 아이들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건 모든 부모들의 한결같은 바람이기 때문에 이 부모들이 맹모삼천을 하는 거예요. 모두가. 근데 이렇게 되면 균형 발전이 안 되죠. 어느 자치구는 사람이 빠지기 시작하고, 그러면 세수가
덜 거치게 되고 그러면 다시 학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줄어들고 그러면 학교가 상대적으로 열악해지고 그러니까 다시 빠져나가고 악순환이 시작하는 거죠. 이게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이름의 악순환이 시작하는 거니까요. 균형, 형평, 정의 이런 것들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사람의 관심사인 교육에서의 균형 발전이 없는 이상 지역의 균형 발전, 부문의 균형 발전은 없다. 이렇게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에서의 균형 발전, 동네 학교를 모두 질 좋은 학교로 만들고 동네 학교가 특히 가난한 지역의 동네 학교일수록 더 부유한 학교로 더 풍요로운 학교로 만들어주지 않고서는 공교육의 기본 책무, 즉 어디에 있든지 기회를 균등히 해주는 그래서 각인의 능력과 소질을 최고도로 발휘할 수 있게 해주는 그 기본 책무를 수행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능, 기본 책무의 수행을 저해하는 모든 정책적 제도적 요소들을 찾아내서 그것과 과감히 싸우고 뒤집어 나가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만 20년 후에 우리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됩니다. 시민들이 그래야지만 20년 후에 우리 사회가 경제 민주주의까지 즉 실질적 민주주의가 달성되는 사회가 돼요. 보십시오. 양극화의 아이들은 학력도 양극화돼요. 인성도 양극화됩니다. 그러면 양극화 중에서 열악한 쪽에 서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의미로도 사회의 주체, 경제의 주체가 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죠. 주체가 되지 못하면 객체가 될 뿐이에요. 근데 민주주의가 뭐예요? 모든 사람이 자기가 서 있는 곳에서 주체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주체적 시민들끼리 평등하게 연대 정신을 가지고 공통의 관심사를 공동성과 공익의 관점에서 논의해 나가는 것. 이게 민주주의 아니에요? 그렇죠. 그 민주주의 역량에서의 양극화? 이게 민주주의라는 건 상당한 정도의 지식과 관심을 필요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교육 양극화라는 게 뭐예요? 결국 혜택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적 흥미를 잃고 자발적인 역량을 잃고 배우는 기술을 잃고 배우는 즐거움을 잃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주체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육의 균형 발전, 학교 간 격차의 완화 내지는 해소 이것은 다른 모든 공동선에 우선하는 공동선이다. 다른 모든 공동선을 가능하게 하는 토대적 공동선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공교육의 역할이니까. 그렇죠. 이것이 없으면 민주주의의 미래를 확보할 수 없다. 사회 통합, 사회 정의도 확보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주 굳은 신념으로 이 교육 격차와 싸워 나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이 태어나서 그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면서 그 한편으로는 자아를 실현하는데 이 자아가 사실은 그 태어나서 형제들과 부대끼고 또 이웃과 이러저러하게 일을 같이 도모하면서 언어를 배우고 그러면서 역사적 문화를 배워 들어가는 연계적 자로 이제 커가는데 이런 것들이 교육 정책이 잘못되면은 이게 고립적 자로 커가면서 양극화에 따라서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 그런데 이게 또 대물림으로 이어지는데 이 고리를 끊어야 할 토대로서의 역할이 교육에 주어져 있고 그것을 공교육이 담당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광로현 교육감께서는 이제 그런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일련의 이제 정책을 한 2년 이상 이렇게 쭉 펼쳐오셨습니다. 이제 혁신학교 그 중에 하나일 텐데 혁신학교가 교육 격차를 줄이는데 어떤 예를 들어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또 혁신학교에 예를 들어서 뭐 이 설립의 기준 같은 것을 간단히 언급을 해주신 뒤에 또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한 5년 전에 도입된 정책이 있습니다. 네. 그것이 이제 교육복지 학교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말하자면 중식 지원 비율이 한 15% 넘는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당 한 8, 9천만 원 정도의 특별 지원금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저소득층 아이들의 체험 학습이라든가 그러니까 문화 체험이라든가 네. 뭐 또는 방과 후 프로그램 같은 거를 집중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가장 가난한 지역의 학교, 가장 그 격차를 온몸으로 느끼는 학교들에 대해서 특별 지원금을 주고 있는 겁니다. 네. 5년 전까지는 전혀 없었고요. 5년 전에 그나마 교육 격차 이대로 놔둘 수 없다는 것이 이제 그 참여정부의 입장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도입이 돼요. 교육복지 특별지원학교가 도입이 되는데요. 문제는 이 교육복지 특별학교가 나름대로의 역할을 했습니다. 우선 학교를 지역사회에 열었어요. 그 지역사회의 복지기관, 청소년 그 상담기관, 뭐 이런 데하고 다 연계가 시작했어요. 그래서 학교 문이 비로소 지역사회에 열리는 효과가 있었고요. 네. 지역사회 전문가들이 학교 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 사회복지사 이런 분들의 인건비를 대주니까 네. 그 9천만 원, 1억 정도 되는 돈으로 이제 인건비를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소득층 아이들의 복지 같은 거는 확실히 나아졌는데요. 이것이 학교 전체를 바꾸질 못한 거예요. 학교 전체를 바꾸려면 수업 혁신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수업을 통해서 민주시민의 태도와 가치가 전수돼야 됩니다. 민주시민의 역량과 덕목이 가르쳐져야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민주시민의 역량과 덕목이 뭐겠어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 이것의 토대로서의 발표하고 자기의 의견과 견해를 발표하고 토론하고 조정해 나가는 능력,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게 수업 시간에 길러져야지 창체 활동에만 이걸 기르고 수업 시간에는 일방적으로 주입되고 이래 갖고는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수업 혁신을 발표 토론 중심의 수업으로 해야 되고, 또 모둠 협동 수업 방식으로, 모둠 간에서는 이제 협동을 하니까요. 그리고 문제 해결 프로젝트, 과제 수업이죠. 그러니까 프로젝트 수업 이런 쪽으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나가야지만 이제 학교에 아이들이 그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갖추고 또 조는 아이들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수업 시간이 활동 시간이 되거든요. 서로 발표하고 토론하고, 그렇죠. 서로 협동하고, 그러려니까 서로 움직이고 활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수동적이질 않으니까 아이들이 조는 아이가 없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이 가난한 지역의 학교일수록 저소득층 아이들이 많고 특별한 수요가 있는 애들이 많은데, 이 아이들은 근본적으로 이제 가정이 이른바 문제가 있죠. 가정이 해체돼 있든가, 가정이 위기에 처해 있다든가, 가정이 너무나 결핍돼 있다든가,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정으로부터 배울 것을 충분히 배우지 못하는, 그러니까 사랑과 존중의 가치, 이런 것들을 이제 생활 속에서 제대로 배우질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들한테 생활 지도를 통해서, 이 아이들은 얼마나 자존심이 구겨져 있습니까? 얼마나 자존감이 낮아요. 그러면 무엇보다도 너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소중한 사람인지 이걸 알게 해줘야 돼요. 자존감을 그렇죠. 일깨우고 자존심을 세워주고 정말 경청해주고 존중해주고, 이렇게 해서 아이의 마음 문을 열어줘야 되거든요. 이게 생활교육, 생활지도의 혁신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자, 선생님들이 이런 식의 수업의 혁신과 생활지도의 혁신을 하려면 새로운 각오, 새로운 각오는 물론이고 새로운 연수를 통해서 선생님들의 역량이, 전문가로서의 역량이 또 한층 업그레이드 돼야 되거든요. 이런 결의가 모아져야 돼요. 교복특학교야말로, 교육복지학교야말로 가난한 지역의 학교니까 이와 같은 일이 같이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와 같은 일이 진행된다는 보장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교육복지 학교들은 그냥 저소득층 문화활동, 문화복지만 많이 증진된 학교,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역할은 있었지만 충분치가 않은 거죠. 정말 이 아이들에게 왜 배워야 되는지 동기부여를 하고 네가 누구인지를 일러주고 자기 정체성을 일깨워주고 그 다음에는 내면의 힘을 깨우쳐주고 그렇게 해서 몰입할 수 있는 상대, 이 세상이 넓고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정말 깨닫게 해주면 그때부터는 이제 자기 주도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알아서 스스로 할 수 있거든요. 이 힘을 깨우쳐 주는 건데 이것이 안 되는 이상은 그 부모 자본을 부모의 학식 자본과 문화 자본, 관계 자본 이걸 어떻게 당하겠어요. 그렇죠. 결국은 가난한 지역의 아이들은 부모의 학식 자본, 지식 자본, 문화 자본, 관계 자본을 충분히 향유하지 못한다는 뜻인데 이것을 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보충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 역할을 하는 학교로 더 진화해야 됩니다. 더 진일보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현재 벌어지는 학교 간 교육 격차를 좁히는 방향으로 선회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여러 가지 제도적 이유 때문에 이게 어려워서 혁신학교는 지금 교육복지학교보다 그러니까 중식 지원 비율로 보면 교육복지학교는 15% 이상 학교고요. 혁신학교는 10%에서 15% 학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원하는 건 교육복지학교를 혁신학교처럼 전면적 혁신학교로 진화시키는 거예요. 네. 지금 아주 골머리를 싸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육복지학교의 선생님도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네. 왜냐하면 어려운 아이들하고 생활하고 뒹굴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애들을 도와주고 일으켜 세워야겠다는 마음 너무 강하게 갖고 계신데 이분들의 자발성을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 시켜서 전면적인 학교 혁신으로 가고 그 학교를 그래서 부모들의 결핍을 보충해 줄 수 있는 풍요 학교로 아이들 행복 학교로 바꾸는 방법 그렇게 해서 학력도 올리는 그렇죠. 그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네, 뭐 광릉교육감께서는 특별히 이제 다른 교육 정책과 좀 차별화되어지는 이제 지점을 펼치면서 확장하고 계신데 한마디로 말하면 민주시민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강남북 교육은 상당 부분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쨌든 가난한 사람들에게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상대적으로 박탈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정하기 때문에 정의로운 예를 들어서 방식을 위해서 어쨌든 공교육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 하나고 두 번째는 또 정의라는 것이 치유적 덕목이지 본원적 덕목은 아니거든요. 그럴 때 본원적 덕목으로는 민주시민이라고 말을 한다는 것은 내가 남과 더불어서 그들의 의견을 듣고 서로 어쨌든 합의를 모아가면서 논의를 끌어내는 건데 그런 점에서는 뭐 예를 들자면 페미니스트 가운데서는 캐롤 길리건과 같은 사람이 바로 그 남성들이 정의의 가치를 중시한다면 여성들에게 고유한 가치가 배려의 가치다. 돌봄의 가치다. 바로 이 배려와 돌봄이라는 페미니즘적 가치를 민주시민 교육으로 또 끌고 들어가신 겁니다. 끌고 들어가서 서로 간에 이제 긴밀하게 소통해 들어가면서 조금 아픈 구석이 있으면 보듬어주는 서로 간에 이런 단계로 나아가고 그러다 보면서 또 각자에게 그 알맞은 형태의 교육이 진행됨으로써 학생이면 누구나가다 내가 학생으로서 사회 나가서 살아야 할 확실한 이유를 찾게 되는 자존감, 사회적 존재감을 키워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또 교사들의 경우에는 혁신학교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이야 동일하겠지만 상대적으로 가난한 아이들, 어려운 아이들이 많이 있는 곳에 가서 내가 한번 교육의 열정을 불태우겠다. 이런 분들은 교사로서도 사실 덕을 갖춘 교사거든요. 그렇죠. 예, 이제 그런 분들을 자꾸 키워낸다면 더디지만 학교가 좋아질 수밖에 없겠다. 공교육이 살 수밖에 없겠다. 이런 정책을 이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뒷부분으로 넘어가면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예를 들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에 따른 한계 그리고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향후 이 바꾸기 위한 비전이 어떤 것인지 얘기를 좀 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어쨌든 이런 의지를 갖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이제 비전 요것을 좀 구체하면서 저 바꿔야 할 대안을 좀 더 명료하게 제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요, 이 학교 간의 교육력 격차라는 것이 여러 가지 요인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하나 말씀드린 거는 자치구 간의 재정 상황의 격차가 학교 지원 예산으로 반영이 되면서 그것이 하나의 그 학교 간 격차를 만들어내는 원인이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시정할 것이냐? 뭐 잘 사는 구가 있고 못 사는 구가 있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현재?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서울시 차원에서 더 광역 차원에서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장께서 그 강남북 교육 격차 해소, 강남북 생활 격차 해소 이런 걸 이제 당연히 정책 목표의 하나로 서울시정 방향의 하나로 설정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서울시가 자치구에 따라서 교육 지원 예산이 차이가 나는 그 부분만큼을 그러니까 어려운 자치구, 재정 형편이 어려운 자치구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대신 더 많은 교육 지원 예산을 배정해야 되겠죠. 그래야 균형을 잡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만약 이런 균형자가 없다면 자치구보다 더 높은 단위의 균형자 조정자가 없다면 그 자치구의 재정 격차 때문에 발생하는 학교 격차는 바로잡을 길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서울시의 역할도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교육청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교육청 소재의 자치단체하고 협력 속에서 그렇습니다. 공교육을 네. 정상화시킬 수밖에 없다. 그 과정에서 지난번에 그 교육감님하고 서울시장님 또 서울시 의회 의장단 이렇게 해서 선언도 하고 하셨는데 그에 따른 어쨌든 구체적인 로드맵 같은 것도 갖고 계신 건가요? 예, 그 이제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예, 이제 새로운 차원의 소통과 협력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시장님 말씀대로 마을이 학교거든요. 그래서 마을이 학교라는 건 지역사회가 곧 학교라는 뜻은 이제 지역사회 학교 밖 학교 그러니까 학교 밖 지역사회 학교들 뭐 제가 오관이라고 했죠. 박물관, 미술관, 뭐 체육관, 공연관 이런 오관 오실과 를 관장하고 있는 시나 자치구가 하고 교육청 및 학교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연계, 협력해야 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간 격차 해소라는 아주 중요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서울시와 자치구와 교육청과 학교가 매우 긴밀하게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공개하면서 이 격차 해소를 위한 아주 정치한 정책 수단을 종합적으로 실시해야 돼요. 근데 이것은 잘못하면 중복될 수가 있잖아요. 기관이 다르니까. 그럼 중복과 낭비를 없앨래니까 새로운 차원의 소통과 협력이 필요한 거죠. 새로운 차원의 개방과 공유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렇죠. 새로운 차원의 참여와 협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 시스템을 지금 구축하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자치구가 말이죠. 자, 자치구의 예산 중에 한 상당 부분이 뭐 많은 데는 한 200억, 작은 데는 한 50억 이 정도 액수로 보면 이 정도가 학교 지원 예산이거든요. 자치구별로. 그러면 결코 작지 않은 돈인데 그렇죠. 이 돈이 만약에 자치구 안에 굉장히 적극적인 교장 선생님이 다스리는 학교가 있고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분이 다스리는 학교가 있어요. 그러겠죠. 자, 그럼 이 돈이 어떻게 배정될 것 같습니까?
적극적인 교장 선생님이 구청에 찾아가서 막 설명을 하고 이래서 필요하고 저래서 필요하고 하면 제일 많이 가져갈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부익부 빈익빈 되기 딱 쉽죠. 네. 지금까지는 이렇게 배정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자치구의 교육 지원 예산도 뚜렷한 철학과 정책 목표를 가지고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네. 배정이 돼야 된다. 여기에 또 자치구가 합의를 해주셔야 돼요. 그렇군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그렇죠. 교육격차 해소를 제1 목표로 삼아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해도 사회경제 양극화가 진행될 뿐만 아니라 심화된다면 이걸 되돌리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나 사회경제 양극화가 심화되면 될수록 그 사회는 모래알 사회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딴 나라 사회가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통합도 안 되고 개판 사회가 되는 건데 민주주의고 뭐고 다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것을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가장 고난도 정책 목표로 설정하는 순간 여기 관련되는 기관과 주체들이 다 협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간신히 상승 효과를 내면서 그 양극화의 심화 현상을 적어도 스톱을 시키고 나아가서는 완화시키고 궁극적으로 해소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지경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네. 그리고 확고한 정책 목표의 공유가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교육청 예산이요. 이제 서울교육청을 말씀드리면 1,300개 학교가 있잖아요. 네. 예산을 어떻게 나눠줬냐면 거의 학생 수대로 나눠줬어요. 그런데 이건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사실은 1,000명의 학생이 있는 학교라고 쳐봐요. 자, 중식 지원 비율이 25%인 학교하고 중식 지원 비율이 3%인 학교하고는 1,000명의 학생이라지만 필요 차원에서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네. 그러면 중식 지원 대상이 되는 학생이 250명이라고 쳐봐요. 네. 저 같으면 1인당 3명을 쳐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학교는 1,750명인 거죠. 25% 학교라면. 네, 그렇죠. 1,000명 학생이 아니라. 네. 그래서 1,750명으로 계산해서 돈을 주고 교육 수요가 많으니까. 네. 특별 돌봄 수요가 많으니까. 네. 그죠? 그다음에 이 3% 있는 학교는 뭐 더군다나 강남에 있다 그러면 뭐 900명 정도 있는 학교로 계산해서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남에서 돈 받는 것도 있고 하니까. 그렇죠. 다른 보정 수단이 없다면. 만약 그렇죠.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그 부분을 보정해 주지 않으면 그렇죠. 그런 것도 감안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예산 배정 방식부터 제가 지금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되겠죠. 예, 사회경제적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현재의 격차를 해소하는 데 목적을 두고 역차별 지수 같은 걸 만들어야 되죠. 그게 지금까지 어디에서도 시도하지 않은 방식인데요. 저는 여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정책 실현 수단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접근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수많은 그 교육 사업 예산이 있는데요. 이것도 네. 다 신청주의예요. 네. 신청주의라는 건 적극적인 사람이 신청을 하게 돼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 타내기 위해서 열심히 뛰는 사람들에게 많이 갈 수 있는데 그렇죠. 이건 필요하고는 상관이 없죠. 네네. 필요한 사람이 많이 가져가야 되는데 필요하고 또 건강한 방향으로 가기 그렇죠. 위한 교육 목표에 의해서 그렇죠. 적절하게 그렇습니다. 예, 정책적 네. 예를 들어 배정이 될 필요가 있는데 네. 그렇게 가지 못한 거네요. 여태까지 모든 건 다 신청주의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기본 예산은 학생 수에 비례해서 줬고 네. 그리고는 그러니까 기계적 평등주의예요. 그리고 나머지 예산은 특별 예산은 전부 다 신청주의로 배정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적극적인 사람이 먹고 이런 거예요. 네. 여기 어디에도 더 필요한 곳에 더 많이 준다든가 더 우선적으로 준다는 철학과 정책이 스며들어 있지 않죠. 예산 배정 방식. 그렇죠. 이것이 다 학교의 부익부 빈익빈을 만들어낸 네. 관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청의 예산 관행, 정책사업 수행 방식 관행 이것을 뜯어고치고 네. 자치구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고 서울시의 이해와 협력을 구해서 그리고 시민사회의 그 역동성을 학교 안에 접목시키고 하는 방식으로 이 교육격차 해소를 포함한 공교육의 정상화를 향해서 달리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네. 저의 후반기에 가장 큰 정책적 임무다.
네. 저는 길을 보았습니다. 네, 뭐 거의 그 강남구 교육격차를 해소시킬 수 있는 예를 들어 대안, 그다음에 이제 추진 의지를 거의 뭐 그 맺는 말씀으로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 시청자 여러분, 이 교육격차 해소 방안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다음번에 서울시 교육청에 또 중요한 예를 들어 정책안을 갖고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또 고맙습니다.